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지일보가 마련한 천지TV, 오늘이 화요일 박상명의 이슈 펀치, 오늘이 70회 7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이 5월 12일,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과 약속한 대로 오후 2시에 생방송으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이 70회 시간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박상명의 이슈 펀치는 정치의 작은 주제 하나를 놓고 고민을 하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도 팩트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것이 우리의 정치 발전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까를 한시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물론 부족한 점은 또 제 불찰이기는 합니다만, 오늘도 어김없이 박상명의 이슈 펀치는 오직 국가이익,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논평하고 분석하고 또 함께 소통하는 그런 방송으로 함께 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좌파 우파 여야의 프레임만큼은 반드시 박상명의 이슈 펀치가 깨겠다, 그런 시각으로 또 보니까 이번 총선을 통해서 박상명의 이슈 펀치가 갖고 있었던 그 분석의 날카로움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 계시죠.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광고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눈으로 함께 우리 시대를 고민하자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시대의 어두운 곳에 빛이 밝히는 것이고, 또 눈물을 흘리는 곳에 함께 눈물을 닦아주고, 지금 이 주변의 사강이 꽉 대한민국을 조이고 있는 와중 속에서 대한민국이 이제는 목소리를 내면서 우리 민족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원대한 꿈을 우리가 설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미력하지만은 박상명의 이슈 펀치는 한순간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오늘 박상명의 이슈 펀치 70회 5월 12일 날 오후 2시에 여러분과 함께 생방송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옆에 반가운 우리 세명대학교 이상희 교수님 딱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에는 이상희 교수님 분장이나 여러 가지 모습이 깨끗하다고 주변에 소문이 자자해서 혹시 무슨 변화가 있느냐고. 환경이 변했죠. 환경이 변했. 예. 스튜디오의 환경이 변했으니까. 스튜디오 환경이 변했으니까. 네. 이 환경이 변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햇빛이 많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네. 속일 수가 없다. 네네. 역시 말 한마디 하더라도 아주. 지 스튜디오를 새롭게 깨끗하게 지금 상당히 넓고 이렇게 카메라도 많고. 환경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주 좋습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네, 이상희 교수님과 함께하면서 저도 좀 신이 납니다. 자, 오늘은 자유한국당, 이제는 미래통합당, 그다음에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 요 문제, 지금의 제1야당의 문제를 한번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4.15 총선, 21대 총선이 끝난 지가 이제 한 달이 됐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이 통합당, 제1야당 분위기를 보면은 이 정당이 참패한 정당인지, 승리한 정당인지, 성찰을 하고 있는 건지, 축제를 하고 있는 건지, 숨을 쉬고 있는 것인지, 주무시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이 방송을 통해서 통합당의 애정어린 비판과 조언을 수없이 했습니다. 그러나 거의 다 안 됐습니다. 저희는 안 될 줄 압니다. 당내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쳐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도 그 기득권이 그대로 작동되고 있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가보십시오. 다음 선거 또 집니다. 다음 선거 또 집니다. 국민들은 관심 나가집니다. 그들만 모르고 있어요. 지금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졌지? 선거 조작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당에 많다는 겁니다. 적으면은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많다는 겁니다. 통합당, 그다음에 한국당,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냉철하게. 혹시나 이 방송을 보는 분들 중에서 통합당에 애정을 갖고 있는 분이 있으면 정리를 하셔서 당 지도부에 좀 연락을 하십시오. 조언으로, 참고용어로. 양심껏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제 하나 짚어보고. 요즘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이 지난 일요일에 지났습니다. 그죠? 취임 3주년. 이쯤 되면 보통 우리는 5년제 대통령제 하에서는 거의 램득입니다, 이제. 이제는 야권에서 난타를 하고, 여당 안에서는 내부 총질이 나오고, 이런저런 비리가 터지고, 뻔하죠. 1년 동안 난타다가 무너지고 맙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그렇지 않아요. 고공 지지율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냉철하게 짚어봐야 됩니다. 물론 앞으로 지지율 떨어질 수도 있고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취임 3주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의 고공 지지율의 배경은 뭘까? 세 가지를 추려봤습니다.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이것을 알면은 여당은 더 강화시킬 것이고 야당은 알면은 그걸 보완해야 됩니다. 정치는 그런 겁니다. 그 세 가지가 뭔지를 이상희 교수하고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 들어갔습니다. 자, 이 교수님. 네. 자, 이 교수님은 뭐 남다르게 미래통합당에 애정이 많은 분으로. 네, 애정이 많죠. 뭐 예. 애정이 많고 또 요즘에 불만도 많으신 걸로 앞서도 저 스튜디오 밖에서 기다리면서 그냥 확 쏟아내고 그러시는데 많은데. 자, 미래통합당이 특히 이제 지금 제3의 교섭단체를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죠? 미래통합당을 만들었는데 미래한국당이 19석이란 말이에요. 네, 한석 모자라죠. 한석만 어디서 잘 이렇게 모셔오면은 제3의 교섭단체가 되면은 이거 보통이 아니거든요. 예. 이 앞에서 지금 제3의 교섭단체를 만들까 말까 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왜 고민합니까? 우선 뭐 제가 애정이 많다는 것은 사실 맞고요. 그만큼 이제 애정이 있으니까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네, 예. 네. 뭐 이것이 지지를 하고 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는 박사님도 아시다시피 여야의 양대 축으로 구성이 돼서 국가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한쪽에 너무 과도하게 힘이 쏠린다든가 한쪽이 너무 나약해진다 그러면은 국가가 건전하게 발전되지 않지 네, 않습니까? 여기 야당의 기본적인 책무가 바로 그런 아, 것입니다. 네, 네. 예, 그런 애정도 뭐 어차피 국민들이 줘야 될 그런 네.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셨던 부분은 이렇습니다. 명분과 실리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명분과 실리를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당의 컨디션이 되고 있느냐부터 먼저 따져봐야 되겠죠. 아, 그러니까 비례정당인 예. 미래한국당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독자로 갈 것인가? 예. 교섭단체를 만들 것인가? 교섭단체를 만들 합당할 것이냐. 뭐 문제를 이런 것들이 명분과 예. 실리를 같이 봐야 된다. 네, 그렇죠. 따지면은 우리가 해석을 하자 그러면 네. 실리를 쫓는다는 것은 실리를 쫓는다는 것은 그만큼 어느 정도의 실리를 쫓을 만큼의 사람들의 지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네. 그렇지 않는 따위에 저 사람이 참 인간적으로 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실리로 쫓는다 그러면 더 못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실리를 찾아도 어느 정도 납득이 된다라고 해야 실리를 찾는 그렇죠. 거죠. 네. 예. 거기에 여기에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애들로서 표현하는데 이런 거죠. 박사님도 뭐 저하고 비슷한 생각이겠습니다만은 어떤 싸움을 앞으로 전개할 것인가 대여투쟁에 있어서 대여투쟁에 있어서 170석, 190석에 육박하는 건 거대한 어떤 상대로 해서 어떻게 싸움을 전개할 것인가 이런 문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이렇습니다. 박사님, 정당의 줄임말이 뭔지 아십니까? 정당의 줄임말. 네, 정당이 어떤 말이냐? 이건 뭐 간단합니다. 정정당당의 줄말이 정당입니다. 조금 재밌습니다. 네. 정정당당의 줄말이 정당이에요. 그만큼 발을 정자. 예전에 내가 뭐 TV에 그 이름이 정정당당이라고 하는 그 방송 프로그램에 제가 출연한 적이 있는데 옛날 생각이 납니다. 네. 제가 아무튼, 오죽하면 이런 걸 비유로 갖다 대겠습니까? 네. 일단 실리를 택하기 전에 정당으로서의 외면을 받았는가부터 먼저 봐야 됩니다. 정정당당하지 않기 때문에 외면을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을 고리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은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통합을 해야죠. 아, 그렇죠. 네. 통합을 해야죠. 왜? 실리를 쫓는다는 것은 이 가치 자체가 기본부터 잘못된 겁니다. 이것이 누구의 잘못이든지 간에 대한민국 정치, 정당 정치에 있어서는 굉장히 편법적이고 굉장히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아, 네, 네. 그런 상황에서 미래통합당이 실질적으로 수적인 분리에 있다 하더라도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그대로 교섭단체를 만든다든가 통합되지 않는다든가 이걸 악용한다 그러면은 활용한다 그러면은 명분이 없죠. 명분도 없고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다. 없을 것이다. 자, 지금 이상희 교수께서 하신 얘기는
지금 19석의 미래한국당 있지 않습니까? 이 미래한국당이 한 석만 더 모시고 오면은 20석이 되면은 교섭단체는 국회 안에서는 굉장히 말 그대로 교섭의 한 축이 될 수가 있고 또 국회에서 이런저런 자리에 같이 동참할 수 있고요. 또 국가에서 나오는 정치 자금, 국고 지원금도 엄청 많이 수십억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회 안에 자리도 딱 만들어지고요. 원내대표실 크게 딱 욕심이 나는 거예요. 총선 전에는 방금 이상희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의 자매정당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표를 몰아주십시오. 우리가 승리해서 두 정당은 반드시 통합을 해서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국민들이 적어도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정당의 미래한국당을 지지를 했던 것이죠. 통합한다고 약속을 하고 했습니다. 통합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 그 표를 주겠습니까? 그게 뭐라고 거기다가 표 안 주, 당연히 안 주겠죠, 그죠? 그런데 표를 몰아줬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 한 석만 더 하면은 돈도 생기고 자리도 생기고 이익도 생기고 좋은데 이거 어떡하지? 그 문제 때문에 자 이거 어떡할까? 통합을 할까 말까? 주호영 원내대표는 미래한국당 지도부하고 협의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첫 마디가 이겁니다. 정말로 실망입니다. 협의를 하다니요. 통합한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협의하겠다고요? 자, 이것이 낡은 정치입니다. 두말하지 않고 주변에서 말하더라도 무슨 말을 합니까? 국민의 심판을 받은 우리가 국민의 약속을 어기면은 정당도 아니다. 당장 통합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될 텐데 뭐라고요? 미래한국당 지도부하고 협의하겠다. 일성이었습니다.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 이제 비례정당 대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지 않으면 비례정당은 필연적으로 다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제를 먼저 없애고 난 다음에 통합 문제 논의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뭔 말이죠? 두 정당이 국민과 약속대로 통합을 하는 문제에 선거제도가 왜 나옵니까? 저는 솔직히 말문이 막힙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우습게 보입니까 또? 이제 103석이 있으니까 그만해도 충분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자, 미래한국당은 최소한 비례정당으로서 국민에게 함께 통합한다는 전제로 표를 얻었습니다.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그래서 당시 한국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내지를 않았습니다. 국민은 믿었습니다. 표를 줬습니다. 이제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까? 뭐 협의하겠다. 연동형 비례제를 폐지하지 않으면. 자, 이런 식의 발언은 국민들한테 염장을 지르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통합당이 지난 총선에서 망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되나 봐요. 앞서 이상희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정당이 대한민국의 제1야당입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총선이 끝나고 한 달 뒤에 지금도 김종인 비대위를 띄울까요? 말까요? 띄우면 언제까지 할까요? 3개월 할까요? 9개월 할까요? 연말 할까요? 내년 3월 할까요? 미래한국당하고 통합할까요? 말까요? 선거제도 바꿀까요? 말까요? 국민의당하고 연대할까요? 말까요? 아직도 이 모양이라고 얘기하면은 자,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 두 정당에 있는 의원님들 그리고 당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이 목소리가 정말 쓴소리로 들리지 않으십니까? 자, 이 문제에 저는 이런 아주 냉소적인 어떻게 보면 아주 비판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정도의 여론이 상당히 많은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상희 교수 같은 경우는 앞서 말한 것처럼 원칙대로 가야 된다, 그죠? 국민과 약속을 지키라 이런 말씀을 간단합니다. 세상에서 상식을 벗어나는 일은 잘 없거든요. 네. 그 상식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큰 길을 가야 된다. 이 길을 잃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길을 찾아야 되냐면 네. 신장로를 따라가면 길을 찾습니다. 큰 길을 가야 된다. 큰 길을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큰 길이 대의와 명분입니다. 대의와 명분을 따라가야 되는데 주호영 원내대표의 워딩과 원유철 대표의 워딩은
어느 정도 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해석을 달리할 수가 있겠죠. 뭐냐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느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해찬 당대표의 체제가 굳건합니다. 그걸 통해서 총선에 승리를 했었고요. 그 역할 자체가 분명하게 명시가 명확합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일종의 지배구조적 체제에서 본다 그러면 카리스마적 지배구조가 굉장히 단단하다는 거죠, 민주당은. 그러나 반면에 통합당의 지배구조를 보면은 이게 지배구조라고 볼 수 없을 만큼 흐트러져 버렸습니다. 망가졌죠. 카리스마적 지배구조도 아니고 오너십 지배구조도 아니고 정말 지도부 자체가 황교안 대표 자체가 갑작스럽게 물러나면서 네. 와야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 돼 있고 원유철 대표 같은 경우에 총선에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세기 당대표예요. 그런 상황에서 어쩌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배지가 없어요. 국회의원을 달지 않아도 상당한 정치적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워딩이 나는다. 그래서 토질 자체가 민주당의 토질과 지금 통합당의 토질은 많이 지금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런 거죠. 자,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3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이것 아니겠습니까? 가정을 해보자고요. 자, 통합당 하지 않고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었다.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의 입장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그래? 울고 싶었을 때 뺨을 때리는 거다. 우리도 만드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180세, 190세의 위대한 위력을 발휘하고 싶은데 자칫하게 되면은 힘의 우위에 섰다는 비판에 직면할 텐데 여기서 누가 여기를 작동시킬 수 있는 빌미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여기 통합당이 원내교섭단체를 따로 결성한다든가 합병하지 않는다, 통합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민주당으로서는 좋은 빌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치열한 여야의 전투적 행위가 벌어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거대 여당의 거대 의석을 확보한 여당은 모든 것을 소위 말해서 이룰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싸울 것이냐. 그래서 싸움에 대해 자, 불을 이용한 화공을 할 것인가, 물을 이용한 수공을 할 것인가, 이걸 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통합당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외면당하고 아쉽게도 총선에 참패를 했던 그 이유가 분명히 뭔가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싸움의 전략이 자,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만은 이것이 맞붙어서 정말 힘의 우위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결속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뭔가 국민적으로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정정당당한 그러니까 내줄 거 받을 거 받는 그런 형태의 합리적 싸움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상희 교수님, 그런 정도의 고민을 이해를 하는데 이 두 정당의 통합 문제에 선거법 개정이 왜 나오죠? 선거법 개정에 대한 문제는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게 아니죠. 원유철. 예, 원유철 대표가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공학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공학적으로 보면은 주호영 원내대표의 입장과 원유철 대표의 입장도 다 이해가 돼요. 왜 이해되냐 그러면은 이렇게 어렵게 우리가 의석수를 19석이나 떠났는데 앞으로 공수처라든가 추천위에서 야당 몫이 분명히 있는데 야당 2개 확보하게 되면은 흥행도 되고 여러 가지 시너지도 나타날 텐데 함부로 이걸 우리가 내줄 수가 있겠느냐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인 정치적 욕망도 있지만은 지금 19석 교섭단체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한석만 따는 교섭이 단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만약에 한석을 더 얻어가지고 교섭단체를 만든다고 얘기하면 민주당도 교섭단체 따로 만들죠. 따로 만들 수 있죠. 당연히 그래 이제 만들겠죠. 지금 이제 통합에 대한 부분을 먼저 시민당하고 통합을 추진하고 다시 선언했지 협의를 않습니까? 다시 보내는 거죠. 선언했지 않습니까? 선언했는 것은 민주당이 이 통합당으로 하여금 이러한 부분들을 하지 말라는 명부적 실리의 우위를 쓴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보면은 국민들은 그렇게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아, 민주당은 과거에 어떻게 했든지 몰라도 약속을 지켰구나라고 그렇죠. 이야기하는 지킨 것이고 거죠, 네. 통합당은 아이고 지금 가뜩이나 코로나19로 국가적인 위기 상황인데 또 발목 잡게 하려고 저렇게 약속 안 지키구나. 이렇게 단편적으로 구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정당이 통합당이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공학적인 것은 지금 봤을 때 그렇게 하면은 원내교섭단체가 야당이 하나 더 생길 수도 있으나 국민들 하여금 그게 아무리 야당이 많고 원내교섭단체 뭐합니까? 지지가 붙어야죠. 네. 예? 지지가 안 붙는다는 겁니다. 네. 예. 자, 지금 미래한국당 내부도 복잡한데요. 앞서 이상희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미래한국당의 내부에 지금 19석 있는 중에서 말 그대로 갑론을박입니다. 약속대로 통합해야 됩니다. 뭐 이상희 교수 지시로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저는 100% 가야 됩니다. 이거는. 왜? 국민과 약속이기 때문에.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 약속이 없다고 얘기하면 19살 안 옵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러면은 그 통합을 전제로 얻었다고 얘기하면 그 약속에 국민들이 들어가는 거죠. 정치가 뭡니까? 가야 되는 거죠. 통합해야 되는 겁니다. 협의의 문제가 아니에요. 당연히 국민의 명령에 따르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부도 그런 게 있습니다. 약속대로 통합한 것이 옳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연동형 비례제를 폐지하는 조건도 통합해야 됩니다. 방금 원유철 대표선. 연동형 비례제 폐지요? 연동형 비례제도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은 통합하지 않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선거법을 개정하고 난 뒤에, 그러면 선거법 개정 한 1년 걸릴 겁니다. 그죠? 아니면 2년 걸릴 수 있습니다. 3년 걸릴 수 있습니다. 그까지 통합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저런 발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참, 부끄럽죠. 세 번째는 국민의당과 제3의 교섭단체를 꾸리자. 또 갑자기 국민의당이 나와요. 이거 이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만. 국민의당은 지금 재석이니까. 국민의당하고 제3의 교섭단체 꾸리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장사꾼들의 사고방식이죠. 저 안철수 대표, 이따가 짚어보겠습니다만, 갑자기 또 국민의당 끌고 들어옵니다. 국민과 약속을 지킨다는 얘기는 아무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냥 끝난 거고, 우리 이익을 위해서는 국민의당 그 세석이니까 우리 여당 사업하면 교섭단체가 되니까 되지 않느냐. 전형적인 정상배들의 장사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머릿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모 인사는 방송에 나와서도 그 얘기합니다. 마치 어떤 전략인 것처럼. 이번 총선에 떨어졌습니다만, 총선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정치권 은퇴해야 됩니다. 자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쁜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과 통합당하고 통합을 전제로 해가지고 표를 얻었는데, 한 석이 모자라니까, 이제 딴 생각에 나가지고, 세 석이 있는 중도 실용 정치를 가겠다고 하는 그 정당하고 합해가지고, 교섭단체를 꾸리자고요? 정치인의 머릿속에 나오는 말 맞습니까? 장사꾼은 그런 장사를 하지 않을 겁니다. 자, 아무튼, 요 세 번째. 네 번째는, 어디서 한석을 영입을 해가지고 독자 운영하죠.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당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 지도부도 오락가락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선 그러면은, 자, 이 교수님. 네. 만약에 한석을 영입을 해서, 무슨 석이든, 누가 이게 한석을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좀 간다고 하면 이분도, 참 말들을 많이 말할 것 같은데, 아무튼, 한석을 영입해서 제3의 교섭단체로 독자 운영을 하면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을까요? 네. 우선 뭐 한석 정도야 뭐 꿔줄 수도 있고. 꿔주고 잘하지 않습니까? 꿔줄 수도 있고 해서 뭐 영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원칙에 대한 문제죠. 네. 원칙과 정의에 대한 문제죠. 만약 원내교섭단체가 되면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원내교섭단체를 우선으로 배분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50%를 50% 우선 골고루 나눠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40~50은 그냥 가져가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예. 거기서 국가 운영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임비 배분에 있어서 상임위원장 한두 석 정도는 아마 가져갈 수 있는. 교섭단체는 가능하죠. 네. 교섭단체니까 가져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연히 이제 나름대로의 어떤 독자적인 진영 하나를 더 구축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국회 내부에 있어서. 내부에 있어서. 천군 만마를 얻는다. 그렇죠. 통합된 입장에서는 거죠. 천군 만마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야권의 세니까. 세계 중에서 여당 하나, 야당 두 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수적으로는 3대1이나 그러나 우리가 투표 결과 봤지 않습니까? 수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국민의 신뢰를 어떻게 받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꾸 이게 구시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더 적나라하게 있습니다. 우리 장사를 자꾸 비교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았고 거미줄을 쳤어요. 그런데 그 장사가 안 되는 소비자가 외면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 매장 인테리어가 잘못돼서 안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판매하는 제품이 썩었기 때문에 안 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합당을 하지 않는다, 원내교섭단체를 만든다는 것은 소비자가 왜 들어왔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장의 인테리어만 잘하면 되지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개 더 내자. 그렇죠. 상품을 바꿔야죠. 상품을. 내는 정책을 바꿔야 되고 아젠다를 바꿔야 되고 서민의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보수의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지금요 자꾸 제가 언성이 자꾸 높아지는데 왜냐 그러면 그만큼 내 애정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김종인 비대위 체제도 나오고 온갖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그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되는 거고요. 통합당의 당선인들을 하고 지금 일주일째 산소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고 있다.
지금요? 예를 들어서 그런 예를 뉴스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시구나. 네. 그래야죠. 지금 아직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아. 어떤 얘기가 나올지 참 궁금하다. 이런 뉴스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선거 끝나자마자 여기에 대해서 어느 의원이 머리를 깎고 나는 완전 낙향을 했다. 머리를 깎지 마십시오. 머리 깎지 뭐 예를 들어서 예.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은 정말 국민에게 고하는 어떤 문구를 써서 그 절절한 어떤 감정을 실었다. 그렇죠. 예? 아니면 정말 치열하게 2박 3일 동안 논상 토론을 벌이고 있는데 그 속에서 싸움했다. 그 싸움으로 본 사람 없습니다. 뭔가 잘하려는 어떤 몸부림을 치고 있구나. 네. 적어도 그건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사실 이 얘기 처음 봤습니다. 처음 했는데 딱 저하고 생각이 똑같았는지. 그런 어떤 처절한 몸부림이 있어요. 저 사람들이 반성을 하고 있거나 뭔가 우리가 투표를 하니까 큰일 났다. 야당이 이렇게 힘이 약해서 되겠느냐. 라는 동정심을 유발시켜야만이 미래를 기억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나오는 통합당과 미래당의 이야기라든가 비대위 체제 이야기라든가 이런 거는 일종의 헤게모니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하고 이 교감이 되는 순간에 약간의 그 전율을 느끼는 만큼 그래서 저는 이상희 교수님의 논평을 상당히 저는 존중하는데 똑같습니다. 지금 제3의 교수단체로 그러니까 한 명을 모시고 와서 꾸어와서 아무튼 20세기 교수단체를 만약에 꾸린다면은 통합당 입장에서는 어떤 점이 득이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상희 교수 얘기는 막대한 국고보조금, 그 다음에 상임위원장 자리 어디서 국회 상임위에서 상임위원장은 굉장히 큰 자리입니다. 그죠? 그 회의를 다 주재하니까 그 최소한 2개는 얻을 수 있다. 최소 2개. 가능하죠. 2개. 또 거기다가 국회 부의장 자리라든지 또는 국회에 추천하는 것도 교수단체가 하니까 그것도 말 그대로 통합당 입장에서는 천군만마다 얻을 수 있는 교수단체 체계 중에서 2개가 우리 편이니까 그것이 득이다. 그러면 교수님, 이왕 노선생님의 실은 잃어버리는 게 뭘까요? 뭘 잃어버릴까요? 그러면은? 바로 그거죠. 정정당당하지 못하다. 신뢰다. 네.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선거법 누더기 됐지 않습니까? 사실은 실효성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선거법을 여당이 끌고 갈 수 있는 동력 자체도 없습니다. 아무리 의석수가 많더라도 이미 이 국민들은 대다수가 이 선거법이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여기에 대해서 폐지와 전속 개정 이 여부가 논의할 게 없습니다. 야당이 주장할 그런 그 부분도 없고 그렇게 되면은 약속을 어긴 상황에서 통합을 하지 않고 새로운 원내교섭단체를 해서 공학적 개선을 한다.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간단합니다. 민주당은 약속을 지켰고 통합당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 프레임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여투쟁에 대한 명부와 실리를 손상을 있습니다. 동력을 얻지 못하는 거죠. 반면에 여당은 그래 이 상황에서 우리는 거대의 힘으로 밀어붙여라도 이 국가 위기를 타개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프레임을 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수적인 열쇠가 있는데 이기겠습니까? 지지 못합니다. 이게 소탐 대실이라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윤택해질 수 있지만 형광등 조명 불빛 아래 반짝반짝거릴 수는 있지만 손님은 아무도 가지 않는 그런 형태가 된다. 지금 이제 제3의 교수단체로 만약에 독자 운영을 하면은 덕은 따져봤고 실은 뭘까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상희 교수는 3가지를 언급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적인 신뢰, 약속을 안 지켰다. 제일 큰 문제고 안 지켰다. 약속을 안 지켰다. 국민적인 신뢰가 떨어질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대여 투쟁력이 약화된다. 당신들은 이 모양으로 하고 났는데 무슨 대여 투쟁이야. 니들 잘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대여 투쟁력이 급격히 약화될 것이다. 한 개 더 만들었지만은 야당의 교수단체가 2개라 해서 좋아할 것 없다. 투쟁력이 약화된다. 얘기고. 그럴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뭐냐. 이거는 이제 제가 또 다른 경우인데 앞에는 명분이 없는 거죠. 그죠? 실리도 없습니다. 당장 민주당도 더불어시민당을 다시 재건할 겁니다. 20명을 내보내서 우리도 교수단체 만든다. 그런 교수단체가 4개가 되는 거죠. 이래 이래가 좋아했던 통합당 입장에서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서 모든 책임은 통합당이 지는 거죠. 우리는 원칙을 약속을 지켜서 합당 절차를 다 밟아서 했는데 당신들이 이렇게 하냐. 그에 맞서기 위해서 우리도 만든다. 당연히 만들겠죠. 그러면은 한국은 할 말이 없는. 어떡하죠? 비판할 겁니까? 결국은 똑같이 2대인데 모든 투쟁 동력을 다 상실되는 명분도 잃고 실리도 잃어버리는 그런 우리를 범할 수 있다. 딱까만 시작했습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통합당 의원들도 한국당 의원들도 잘 들어야 됩니다. 얻는 것 명분도 실리도 없습니다. 자 이상희 교수님 하나 더.
이 지금 정치권 일각에서 국민의당하고 공동 교섭단체를 꾸리자 또는 통합을 하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왜 이거는 현실성을 넘어서서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안철수 대표에게 뭐 새로운 자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의미는 있겠죠. 네. 네, 공학적 계산이 다름없습니다. 선패자 불망이란 말 아시죠? 네. 잘 패한 사람이 망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선패자 불망과는 아주 배치되는 얘기죠. 네. 다른 형태의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좀 위장 전술로 봐야 되겠죠. 안철수 대표와 함께하는 국민의당의 소위 말해서 동력과 파워를 키워서 그 나름대로의 야권의 연대를 강화시키겠다라는 그런 공학적 계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안철수 대표는 상당한 실리를 잃어버리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왜냐 그러면 이게 분위기가 성숙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위기가 성숙되지 않냐 그러면은 안철수 대표가 외국에서 기구를 해서 총선에 임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새로운 어떤 형태의 아젠다를 던졌습니다. 마라톤의 비유를 해서 중도 실용 정치로 가야 되겠다는 어떤 새로운 메시지를 던졌지 않습니까? 자, 이런 시점에서 본다 그러면 그 실용 정치에 대한 아젠다를 던졌는데 이 스토리가 지금 성숙되어 있습니까?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소위 안철수에 대한 진범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데 네. 그나마 안철수가 새로운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실용에 대한 행동을 어떻게 해왔느냐 그리고 그 관철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가치적 노력을 해왔느냐 이걸 보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아직 성숙되지 않는 스토리가 있는데 그런 와중에서 새로운 미래 한국당과 뭔가 어떤 연대를 해서 또는 통합을 해서 새로운 어떤 야권의 지형을 만든다? 여기에 설득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안철수 대표가 주장한 중도 실용은 무엇을 이야기한 것이냐? 그렇죠. 네. 이게 가치 충돌이라는 겁니다. 안철수 대표가 판단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안철수 대표가 마라톤을 이야기하면서 지난한 과정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중도 실용 정책, 양당의 극단적 정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다당제 구도의 어떤 완벽한 실현을 위해서는 실용 정치로 가겠다고 천명했지 않습니까? 네. 그 천명했는데 그 마라톤에 42.19로 뛰는 것이 아니라 한 3, 4km 뛰고 다시 합류하는 그런 꼴이에요. 네. 아니 진짜예요. 네.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면 안철수에 대해서 가치를 높이 평가한 사람들은 뭐냐면 안철수 가지고 있는 진실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순수성 그리고 그에 대한 진정성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원내 교섭에서 정치적 스피커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 한국당과 같이 연대를 하고 통합을 해버렸다? 그러면 중도 실용 정치를 어떻게 펼쳐낼 것이냐? 그러니까. 그럼 안철수의 브랜드는 어디 갔느냐? 그렇죠. 이거는요 대단한 상품에 대한 신의를 떨어뜨리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네, 네. 10명이든 100명이든 단 한 명이라도 안철수를 선택한 사람은 안철수의 그 브랜드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 브랜드를 잃어버리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당 안에서도 약간의 그 전향적인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있죠. 그거는 다름 아닌 정치적 야심 때문이죠. 본인들의.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네? 교수단체를 만들면은 함께 해가지고 여러 가지요. 통합당으로 들어가서 쉽게 그냥 뽀대나지 않습니까? 뭐 중도 제3의 정치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네, 그래서 가자. 저는 뭐 대선 캠프도 있었고 서울시장 캠프도 네. 있었고 큰 선거도 여러 번 찾아봤습니다만은 참모진들이 지도자를 죽일 수도 있고 더 키워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를 전제로 해야 되냐면 참모들이 개인적 야심을 다 버려야 됩니다. 안철수의 브랜드가 뭐냐면 그 브랜드대로 마라톤이 나가면 마라톤으로 가야죠. 왜냐 그러면 안타까운 게 지금 코로나19 전국에 있어서 미미하나마 안철수 대표의 진정성이 약간은 부각이 됐었어요. 네, 네. 왜냐하면은 코로나19를 통해서 안철수 대표가 의사라는 걸 확실하게 각인했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땀 흘리는 그런 모습 이 부분에서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게 깔려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좀 더 진한한 노력을 해야 되고요. 좀 더 공학적으로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진짜 연대나 통합을 하려 그러면은 대선 앞둔 상황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물이 있고 상품을 만들고. 네. 지금 화면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금 잡히고 있는데요. 안철수 대표는 오늘 아침에 그 인터뷰에 어떤 내용을 보니까 억지로 한국당과 교섭단체를 꾸릴 생각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억지로가 아니고 한번 이렇게 안철수 대표의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난 연동형 비례제를 당시에 바른미래당이 앞장서서 만들어 나갈 때, 정의당하고 만들어 나갈 때 꼼수로 한국당을 만들 때 그때 어떻게 논평했습니까? 꼼수 정당이라고 얼마나 비판했습니까? 연동형 비례제를 짓밟는 꼼수 정당이라고.
이제 그 정당하고 연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말이 맞는 얘기입니까? 저는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앞서 이상희 교수가 설명한 것처럼 중도 실용 정치를 얘기를 했다고 얘기하면은 두 정당 거대 정당과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미 뭐 동력은 없긴 합니다만은 그 가치로 가야 될 텐데 당 안에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이익을 따져보는 좀 간을 보는 듯한 또는 기회주의적인 이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국민의당도 지금 상당히 저는 불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철수 대표도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우리의 정태 봐도 저는 어느 정당하고 손을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국민이 해석할 때는 말은 맞는 얘기죠. 국민이 볼 때는 그러면 통합당하고 또는 한국당하고 손을 잡을 수 있다는 뜻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반문연대도 과거에 얘기했던 그런 사람들을 같이 지금 어울렸잖아요. 반문연대라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대선 직전에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이 지금의 통합당과 또 지금의 한국당하고 함께 뭉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나름대로 좀 모호한 화법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도 지금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충분히 가능하죠. 네. 아. 그런데 문제는요, 어떤 공약이든지 어떤 진정성을 보이든지 정치적 지도자, 즉 대권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메시지가 충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네. 메시지의 가치나 일관성 있게 유지시켜 나가는 그런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지금 안철수 대표가 미래한국당과 합쳐버린다 그러면은 그 메시지의 일관성이 훼손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이 있다 하더라도 근육만 크지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이 돼요. 아,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누가 깡다고 있게 버텨주느냐 이런 것들은 조금 지난하고 힘든 과정일지라도 그 메시지를 계속 지켜줘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안철수 대표는 좀 냉정하게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죠. 뭐냐 그러면은 적어도 10% 정도는 안철수 대표를 희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국민의 4, 5천만 국민 중에 10% 정도예요. 예? 물론 유권자를 하면 좀 더 숫자는 줄겠지만은 네네. 그건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네. 네. 그거는 어느 정도의 정치적 기도에서 반이나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학적인 이익에 급급해서 자꾸 메시지를 오락가락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그건 정치를 포기하시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본인 브랜드 자체가 안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총선 임박했을 때와 총선을 거치고 난 다음에 메시지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잖아요. 네. 지적하시다시피 지금은 인위적인 것은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자연성을 하겠다는 것 그렇죠. 아니에요. 명분을 달라는 거예요. 네. 일종의 기성 정치인이 이야기하는 화법을 그대로 쓰는 비슷합니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초지일관. 제가 안철수 대표의 참모라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여기에 뭔가 기름기가 발라진 얘기는 하지 마세요. 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것이 국민적인 시각이라고 얘기하면은 한 2년 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통합당하고 합당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농후하면은 안철수 브랜드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고 만약에 합당을 하면은 그 통합당의 대선 주자를 띄겠죠, 그죠? 뭐 지금 대안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지금 안철수 대표가 그 강력한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보수의 자신만한 상품이 없다. 뭐 거대 양당하고 싸우면 끝났어. 무슨 싸워? 거대 양당 들어갈 거야 나도. 우리가 자, 그 박사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연애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연애 시절에 손을 덥석 주는 대로 잡아주는 것하고 손을 안 잡고 자꾸 빼는 게 어느 게 가치가 있습니까? 네. 꼭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 조금 와닿습니다. 네, 네. 안철수 대표는 여기 유혹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여기에 대해서 유혹에 빠지면은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독야청청해서 일관되게 메시지를 가지고 일관된 행동을 하게 되면 그만큼 가치는 올라가는 거예요. 네. 왜? 앞으로 정치 지형을 보시라고. 양당의 극단적인 어떤 대립 상태가 계속 이어집니다. 네. 여기서 정치적인 진보함을 느낀다든가 여기서 패닉을 느낀 사람들은 자연히 안철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돼요. 그런데 왜 자꾸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해석으로 가려고 그럽니까?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네. 자, 아무튼 지금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가 좀 더 단호하게 제3지대 정치가 지금 엉망진창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대표가 표방을 했기 때문에 또 그 표방한 대로 국민들이 표를 줬기 때문에 굳건하게 무소의 뿔처럼 가겠다라고 하는 워딩이 필요한 타이밍에 뭐 정책적으로 우리가 도움이 되면은 뭐 어느 정당하고 통합할 수 있다, 손을 잡을 수 있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당내에서는 통합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또 많은 국민들은 2022년 대통령 선거 때 결국은 통합당 대선주를 뛴다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안철수 브랜드는 이미 저는 끝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통합하십시오. 그렇게. 지금 통합당. 이제 이 부분이 네. 박사님 죄송한데요. 이게 참모 지금 당내에서 이런 얘기 나오는 게 곧 있으면 내년부터 시작될 수 있는 재보선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선거도 있고요. 여기에 거대 야당과의 통합을 통하면은 그만큼 할 수 있는 지분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속이 보이는 계산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제 경고를 했습니다. 11일 날 지금 통합당에서 한국당을 독자적으로 비례대표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석을 더 추가해서 교섭단체를 만든다고 하니까 경고성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통합당이 다른 주문을 택했다고 하는 것은 반칙이다. 민주당으로서는 인정할 이유가 없다.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말 나오면 앞으로 독자적으로 당에 넣으면 어떻게 될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야기한 결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모른다고 얘기하면 정치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통합당과 한국당의 똑똑한 의원들은 알아듣겠죠. 국민을 섬기면서 가야 됩니다. 국민을 바보라고 보면 안 됩니다. 국민을 바보라고 보면은 당신들이 더 바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이상희 교수님한테 이건 놓은 김에 짧게 좀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제3의 교섭단체를 얘기를 했고요. 네. 본당, 어머니당, 모당, 모정당, 미래 통합당. 네. 어떻게 가야 됩니까? 참 이게 한자성으로 이야기해서 사자성으로 이야기하면 진퇴양난입니다. 진퇴양난. 네.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가도 문제고 네.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가지 않아도 문제고. 왜냐 그러면은 가지 않아야 되는 문제는 이미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가지 않겠다 하면 내게 헤게모니가 그만큼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에 따라서 어떤 형태가 나온다 하더라도 개파 간의 싸움이 재현될 수밖에 없고 과연 진정한 혁신이 나오겠느냐 여기다 물음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국민들 시각에서는 결국 자리 다툼하고 있다. 또 내부 싸움이다. 결국 저 사람들은 그게 한계다. 이런 비난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간다 하더라도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갑자기 돌아서서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찬성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가치에 걸맞는 아주 과감한 그런 혁신 작업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되는 상황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뭐 장제원 의원이 그런 의견을 던졌더라고요. 네. 차라리 이럴 바에는 혁신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혁신으로? 당 내부, 외부의 인사들 중에 그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네네. 제법 있으면 그것을 어떤 개파에 은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당 지도부가 어떤 중진회비체를 만들어지는지 간에 거기서 의견을 구해서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혁신을 구성해서 자강으로 가는 게 차라리 맞지 않겠느냐. 차라리? 네. 자강이 낫다.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 왜냐 그러면 지금 뭐 저는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금 뭐 용인이 됐지 않습니까? 이게 네.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네. 통과가 됐는데 내가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뭐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게 오게 되면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왜 오려 그러면은 그만큼 또 지금 상황하는 명분을 던져줘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명분 없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과감한 어떤 실질적 권한을 줘야 된다든가 임기에 대한 부분들의 자율적인 권한을 줘야 된다든가 이걸 줘야 되는데 지금 구조상 그게 안 나타나요. 그래서 안 나타난다. 그러면은 명분이 없으면은 실질적으로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게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죠. 주호영 원내대표가 신임 원내대표고 네. 지금 당에 수습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책임자인데 결단을 해야 될 텐데 주호영 원내대표 지금 결단을 못 하고 있네요. 안타깝습니다. 지금 통합당에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는 남한테 묻지 마시고 당신들끼리 논의를 해보세요. 앞서 이상희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한 일주일 정도 산속에 들어가서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해보십시오. 인재들 많이 있을 겁니다. 답이 있을 겁니다.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쓴소리를 들으세요. 맨날 고만고만한 사람 불러가지고 얘기만 듣지 마시고 그런 또 유튜브만 못 보면서 정말 바보 같은 짓 하지 마시고 통합당에게 쓴소리를 하는 대한민국의 양심들 많이 있습니다. 불러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 길을 찾아 나가세요. 103명이 국회의원 103명이 적은수입니까? 왜 스스로 해법 못하고 남을 빌려와서 그것도 이번 선거에서 사실상 패장인데 뭘 하겠다는 것인가? 참 답답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일단 결단하시고 내부에 당의 전면적인 혁신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기본적으로 정강정책하고 사람이죠. 할 수 있는 사람들 찾아보십시오.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희 교수님, 오늘 그만하고요. 두 번째 주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1월 날 기준으로 해서 취임 3주년을 맞았습니다. 취임 3년. 보통 이 정도 되면 대통령 지지율은 한 40% 정도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62%. 62%.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난 3년간의 평균도 58.5%였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든 비판하든 그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는 지금 시점에서 58.5% 평균, 이번에는 62%가 나오는 이 현실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을까? 정치는 냉철해야 됩니다. 우리 편이라고 봐주고 나의 편이라고 깎아내리는 거. 이번 선거 때 대부분 다 떨어졌습니다. 국민은 똑똑한 겁니다. 그런 똑똑한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냉철해져야 됩니다. 지금 화면에 놓겠습니다만, 참고로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5월 1주차 주간 집계입니다. 4일 날 발표가 됐습니다. 6일과 8일 날 조사를 했군요. 무선 전화 80%, 유선 20%에서 병행을 했고요. 임의 전화 극의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 응답률은 4.3%, 좀 낮은 편이네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봤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3주 연속 60%를 기록했고 이번에는 62%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 취임 3년간 제일 잘한 분야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보건복지를 제일 잘했다, 제일 많았습니다. 보건복지에 긍정평가가 34.3%가 나왔고 통일외교안보가 두 번째 14.4%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초기에는 81% 이상의 지지율을 보이다가 계속 추락을 해왔죠. 추락을 하다가 지방선거 때 상당히 그때는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출렁출렁거리고 이 데드크로스를 넘느니 많은 이야기 나오다가 조국 교수 문제가 터지면서 급전직하됐죠. 레임덕 온다는 비판도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다가 이제 최악을 믿다가 코로나 전국을 통해서 회복을 하면서 최근에까지는 집권 3년차, 취임 3년차에 62%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또는 리얼미터를 가셔도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에게 고공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많겠습니다만 가장 정말로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통합당도 봐야 됩니다. 정의당도 봐야 됩니다. 민생당도 봐야 됩니다. 왜 높은 것인가? 자, 이상희 교수님. 이거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제일 핵심적인 내용은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응 조치가 상당히 좋다. 네.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제일 많았어요. 그죠? 네. 지지율이 높다는 것은 국민들이 흡족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족하고 어느 있다. 정도 흡족하고 만족하고 있냐. 네. 그럼 무엇을 만족하고 흡족하고 있느냐. 지금 데이터도 나왔습니다만 코로나19에 대한 대책이 흡족했다라는 겁니다. 코로나19 대책이 뭐였습니까? 긴급재난지원금 얘기했고 정책으로 실현시켰고 네. 여러 가지 일관성 있게 브리핑을 한다든가 이런 거였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꼼꼼하게 따져보면 이것이 성공이냐 이런 부분은 찬반의 논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정치를 하면서 가장 두 가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박사님 잘 아시겠으면 비루투나 포르투나 네. 이게 다 있습니다. 네. 영양과 행운 아니겠습니까? 네. 코로나19에 대해서 저는 누차 2월 초 1월 말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것이 어느 쪽에 봄바람이 될지 폭풍가 될지 모른다고 했는데 그래서 야권이 통합당이 정신 차려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이 부분에 애국 지지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국가 위기에 누가 여기에 지지를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실제로 네. 대한민국의 방역 체계와 관련해서는 세계적인 그래서 세계적에서 인정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이것이 과거에부터 축적된 시스템이라 할지라도 집행하는 현 정부에 대해서 박수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예요. 네. 이걸 야당은 배가 아파도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박근혜 정권도 그렇고 이명박 정권도 그렇습니다. 축적된 시스템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구성을 하고 운영을 했느냐 이 부분이에요. 네, 이 부분이 네. 일단 그럴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 지지율이 굉장히 위험한 지지율입니다. 왜 위험한 지지율이냐 그러면은 코로나19에 대한 영향이 컸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일종의 페스티벌 효과입니다. 잠깐요. 네. 그 대목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의 코로나 전국 국가적인 위기, 아니 세계적인 위기죠. 이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잘하고 있다.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이미 세계적으로도 검증받고 있고 또 인정을 받고 있다. 국민적인 자긍심이 있는 것이죠. 문재인 정부 잘한다가 제일 컸습니다. 동의하실 겁니다. 두 번째 요인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총선 승리에 대한 일종의 컨벤션 효과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 네. 압승에 대한 그렇죠. 힘을 국민들은 실어주고 있다.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강자 의존의 법칙이죠, 일종의. 강자 의존의 법칙. 그거는 어떤 영향이었냐면 국가 위기적 영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네, 부분. 네, 네. 이것이 두 가지가 시너지를 일으키는 거예요. 굉장한 힘입니다. 이게 컨벤션 효과는 조금 달라요. 컨벤션 효과 행사에 대한 효과지만은 이게 페스티벌 효과라는 것은 연거이 끝난 후에 그 주인공에 대한 잔상이 머리에 계속 남아서 관객들이 여기에 대해서 팬클럽이 형성하는 형태. 네, 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선 승리를 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 상당 그 효과의 반등 효과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조심, 위험하지. 그러나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선에서는 하향 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잔상이 끊어지게 되면은 기억에 대한 부분이죠. 끊어지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나타나는 여러 가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부분, 뭐 시적절하게 잘 들어있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담보를 하고 하는 거예요. 네네. 이것이 현재에서는 이게 소독약이 될지는 모르지만 향후에는 이게 소독약이 독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소독약이 아니라 도약이 될 수도 있다. 도약이 될 수도 있는 문제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게 지금 그런 것들은 일종의 진영 논리를 아직까지 너무 많이 가져가고 있다. 이런 부분. 이런 네네. 부분들을 반쪽짜리가 아니고 완전한 체의 대통령으로 될 만큼 화합과 통합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뭐 좋은까지 했습니다. 두 번째, 문재인 대통령의 고공 지지율의 배경은 총선 승리의 효과다. 일종의 컨벤션 효과인데 또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페스티벌 뭐 효과라고 얘기했습니다만 큰 뜻은 같은 내용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마침 지금 코로나19 문제가 마무리다 보니까 오히려 국민들이 더 애국적인 지지를 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가 됐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이상희 교수가 통합당에 대한 실망도 찍어주시네요. 이것도 크죠, 그죠? 그죠. 와.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대안이 없다. 야당이 제대로 된 역할을 했다 그러면 국가 위기 상황에서 야당에 기대하는 바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영향이. 그러나 위기적 상황에서 기댈 데가 없으면 강제 의존으로 가야죠. 통합당을 보니까 문재인 정부가 잘하게 더 잘해 보인다. 이게 이념의 논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이념의 논리가 아니고 기댈 때가 약하는데 그러면 기댈 만한 대로 가야죠. 왜 강자 쪽으로 쏠리죠? 네, 그렇군요. 자, 바로 이 대목입니다. 혹시나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왜 높아? 이게 또 무슨 뭐 여론조사 조작 아니야? 제발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그럼요. 자, 네. 현명한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잘 보시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62%의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핵심 세 가지는 첫 번째는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 국민들은 박수를 보내고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총선 승리, 압승을 한 그 효과가 계속되고 있다. 맞물리고 있는 겁니다. 계속되고 있다. 내가 찍은 문재인 대통령 잘 됐다. 나는 통합당을 찍었는데 보니까 망하고 있네. 에이, 문재인 정부 지지할 거야. 이렇게 돌아서고 있는 거죠. 일종의 페스티벌 효과가 계속 남아있다.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그래도 문재인 정부 마음에 안 드는데 통합당을 보니까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더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저 정당 보니까 그것도 같이 포함. 이 세 가지가 맞물리다 보니까 취임 3주년에 62%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고공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자, 끝으로 이상희 교수님 간단하게. 네. 이제 앞서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고공 지지율이 뭐 계속될 건 분명히 아니란 말입니다. 앞으로 또 높낮이가 있을 텐데 딱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의 고공 지지율을 더 지속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금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제죠. 경제다. 네. 경제죠. 아마 이게 피부에 정말 이게 먹고 살기가 힘드신다 그러면 지지 처리할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왜 위험한 지지율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네. 지금은 그냥 뭐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재난지원금이라든가 뭐 고용 뭐 이런 아젠다를 던져서 막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걸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될까? 경제 문제다. 그 중에서도 이제 경제는 포괄적인 내용이긴 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청년 일자리. 그 다음에 이제 자영업자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책. 그 다음에
요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통해서 부동산의 부의 대물림, 아무것도 안 해도 집값을 썩 오르면서 돈만 버는 이런 시대를 끝을 낼 때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은 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조언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자, 이상희 교수 수고하셨습니다. 네,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통합당과 비례정당인 한국당의 문제를 짚어봤고요. 문재인 정부 지지율을 함께 짚어봤습니다. 박세미 이슈펀치는 바로 이런 그때그때의 사안을 가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눈높이와 함께 분석하고 또 조언도 하고 비판도 하겠습니다. 박세미 이슈펀치는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생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